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의 워킹맘입니다. 오늘은 저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환장가족 스토리를 공유할까 해요. 저와 남편은 직장 동료 사이로 사내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어요. 사내 연애가 아무래도 끝이 좀 안 좋은 경우 회사에까지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아 쉬쉬하는 케이스가 많잖아요. 그러나 저희 회사는 워낙 규모가 작은 데다가 다들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일하고 있어서 저와 남편은 꽤나 오픈된 상태로 사내 연애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저나 남편이나 연차가 꽤 쌓인 직장인들이고 교제하기 전에도 직장 동료로서 잘 지내왔었기에 막 20대들처럼 설레고 풋풋한 사랑은 아니었어도 무난하고 편안한 연애를 2년간 이어가다가 결혼에 꼴이 나게 됐죠. 저보다 한 살 많은 남편으로 말할 것 같으면 수수함의 극치라고 해야 할까요? 성격은 모난데 없이 성실하고 착하고 외모는 미남은 아니었어도 어디서 꿀리지 않는 훈남은 되고 물론 이건 제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요. 아무튼 저 역시 평범한 집안의 평범한 학벌, 수수한 외모를 가졌기로는 마찬가지였기에 남편과 전 연애 초기부터 결혼까지 큰 이변 없이 사건 사고 없이 무탈한 연애를 하고 무난하게 결혼했어요.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대체 이 사람이 왜 여기에 사연을 보냈을까? 라고 생각하시겠죠?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남편에겐 10살이나 차이 나는 늦둥이 동생이 있어요. 저에겐 도련님이 되는 사람이죠. 남편하고 10살, 저하고도 9살이나 차이가 나니 사실 동생보단 조카에 가까운 나이 차이였고 그래서인지 전 도통 도련님을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 부부가 결혼할 당시 대학을 가고 군대를 제대하고 막 사회에 나오는 시기인 26살의 도련님은 상견례 자리에서 처음 만났는데 말 그대로 그냥 비주얼 쇼크였습니다. 물론 부정적인 의미에서였죠. 본인도 중요한 자리라는 걸 알아서 신경을 안 쓴 건 아닌 모양인지 지금 생각해보면 도련님이 입고 다니는 옷 중에서 제일 얌전한 옷을 골라 입어왔고 피어싱도 몇 개 덜 끼우고 온 것 같긴 해요. 긴 옷에 하이넥 셔츠로도 가려지지 않을 정도로 온몸을 뒤덮는 문신에 파란색인지 녹색인지 모를 염색머리 10개는 좋게 넘게 뚫린 피어싱에 욕으로 도배된 옷까지. 도련님의 비주얼을 단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문장들입니다. 대충 상상이 가시나요? 물론 도련님을 처음 봤을 때 제 나이가 이미 30대 중반이었기에 이제 갓 대학 졸업한 도련님과는 세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연예인들의 타투도 터부시하는 경향이 강한 나라라 힙합 가수들조차도 테이프 같은 걸로 가리고 나올 정도로 엄격하잖아요. 누군가는 저에게 앞뒤가 꽉 막힌 꼰대라고 할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사회적 통념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무시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좋게 말하면 패셔너블하고 나쁘게 말하면 양아치 같은 인상. 도련님의 첫인상은 딱 그랬습니다. 피를 나눈 가족이라도 어쩜 그렇게 다를 수가 있는지 도련님은 남편과는 외모부터 성격까지 영판 다른 사람이었죠. 솔직히 상견례 자리에서부터 그러고 나오니 나름대로 젊다면 젊은 30대인 제 눈에도 영 마득잖았는데 나이 지긋하신 친정 부모님 눈엔 어땠겠어요. 최서방이야 우리가 하루 이틀 본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인지 빤히 다 알지만 난 그 어린 동생이라는 사람이 영 별로더라. 결혼을 도련님이랑 하나? 최서방이랑 나랑 하지. 에휴, 딱 꼬라지 보면 사이즈 안 나와? 보나마나 막내 늑둥이라고 오냐오냐 치마폭으로 싸고 키워서 애가 버르장머리도 없고 꼭 집에 하나씩 그런 게 있어. 눈에 뵈는 거 없이 사고 치고 댕기는 놈들. 너 그 집에 시집 가면 남의 아들 뒤치다꺼리 하다가 늙는다. 아유 여보 그거 경험담이요? 또 그런다 또. 아빠의 말도 물론 일리는 있었지만 그래도 제 남편을 동료로서 또 애인으로서 몇 년이나 봐왔던 저였기에
그래도 피는 못 속인다고 말썽을 부려봐야 얼마나 부릴까 했었어요. 또 외모가 그렇다고 해서 마냥 놀고 먹고 한량인 것도 아니고 타투이스트라는 직업도 멀쩡히 있었거든요. 오히려 수입은 평범한 회사원인 남편보다 훨씬 많더라고요. 솔직히 외모도 그렇고 어딘지 모르게 가벼워 보이는 언행도 그렇고 썩 마음에 들진 않았고 부모님 말씀대로 어딘지 모르게 껄끄러운 느낌도 없잖아 있었지만 제가 말했던 것처럼 결혼을 도련님이랑 하는 건 아니니까요. 요즘 시대가 많이 변해서 내가 젊은 사람들 유행이나 패션을 잘 이해 못하는가 보다 하고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했죠. 남편 역시 철없는 동생 걱정을 자주 하긴 했어도 크게 사고를 치거나 한 적은 없다고 언급하곤 했어서 그런 부분에선 마음을 놓은 것도 있을 테고요. 아무튼 찝찝함을 뒤로 하고 우리는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도련님의 그 문화적 충격에 가까운 패션 센스와 어쩐지 볼 때마다 늘어나는 것 같은 전신 타투가 불편하긴 했었고 또 타투이스트라는 직업 자체도 우리나라에서 양지에서 인정받는 직업이라고 보기엔 어려운 부분이 있었기에 썩 좋아 보이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그런 말을 함부로 할 수는 없었죠. 사실 타투이스트라는 직업이 평생 할 수 있는 직업은 아니잖아요. 불량해 보이고 이런 걸 다 떠나서요. 도련님이 아직 나이가 젊으니까 괜찮은 거지. 나중에 40대가 되고 50대가 되었을 때를 생각하면 아무래도 좀 그렇잖아요. 남편은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시어머니의 생각은 좀 다르셨어요. 아유, 우리 집 기둥 밥은 잘 먹고 다니는 거야? 엄마가 한우 불고기 해놨으니까 시간 나면 집에 들러서 먹고 가. 시어머니는 집안의 대소사는 다 저희 남편이 차리고 있고 제사며 명절이며 집안의 유일한 며느리인 제가 다 하고 있는데 정작 어머님을 한 달에 한 번을 뵙지 않는 막내 아들은 우리 집안 기둥이라 부르며 신주딴집 모시듯 떠받들었죠.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도련님은 아버님께서 사고로 돌아가시기 불과 3년 전에 낳은 아들이고 두 분께서 나이가 있었던지라 아이를 낳고 싶어도 기대하기 어려웠던 상황에서 낳은 아들이었으니 얼마나 소중하고 또 애틋하겠어요. 시어머니 역시 남편을 일찍 떠나보내고 두 아들을 홀로 키우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기에 아들들을 향한 사랑이 깊으셨죠. 누가 봐도 막내 아들을 편애하는 것이 눈에 보이긴 했어도 그렇다고 해서 또 큰아들인 저희 남편을 구박하거나 홀대하는 건 아니었기에 며느리인 저 역시 불만은 딱히 없었어요. 도련님 일이라면 팔불출이라고 해도 부족할 정도로 아들 바보가 되는 점을 빼면 어머니의 성정 역시 그렇게 나쁜 분이라고는 할 수 없었거든요. 굳이 말하자면 도련님의 가벼운 성격이 어머님을 닮은 것 같다는 정도? 남편은 과묵하고 진중한 면이 있어 나쁘게 말하면 심심한 남자였거든요. 어머님의 표현을 따르자면 큰아들은 아빠를 닮고 작은아들은 자신을 닮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전 술, 담배도 즐기지 않고 진중하고 성실한 남편의 그 심심한 매력에 빠진 거지만요. 형수님 이거 보세요. 진짜 죽이죠. 이게 이레짐이라는 건데 내가 일본 사는 친구한테 특별히 비법을 전수받아 왔다니까요. 어때요? 형수님은 피부가 하얀 편이라서 이런 컬러 이레짐이 넣으면 와 너무 예쁠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싸게 해줄 테니까 한번 해보실? 응? 가족 할인으로 50% DC 해드린다니까. 아유 이레짐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어? 에네르기파 한번 맞아볼래? 왜 뒤통수를 때리고 그래? 그래 얘 우리 귀한 막내 손댈 데가 어딨다고 손을 대니? 손댈 데 많구만 뭘. 어머니 제 덩치를 보세요. 나보다 크다니까요. 원래 부모는 자식이 몇 살이든 얼마나 크든 다 애기 같고 그런 거야. 아유 나는 뭐 그럼 어머니 자식 아닌가? 넌 이제 결혼했으니까 마누라한테 응석 부려. 다들 그만하시고 저녁 드세요. 대충 저희 집 분위기를 아시겠죠? 도련님은 자잘하게 속을 썩이는 철부지긴 했어도 망나니처럼 큰 사고를 치는 편은 아니었고
풀풀 날리는 가벼운 언행이 가끔 눈살이 찌푸려질 때도 있었지만 그 역시 아직 어려서 그렇다고 생각하면 아주 귀엽게 못 봐줄 정도는 아니었죠. 그렇다고 해서 저나 남편에게 반말을 한다거나 막말을 한다거나 해서 선을 넘진 않았으니까요. 다만 그 많은 수입을 어디에다 쓰는지 타투이스트가 된 지 1년이 다 되어 가도록 모아둔 돈이 한 푼도 없다는 점이 조금 걱정되긴 했었어요. 뭐 요즘은 결혼 안 하고 비혼적으로 사는 사람도 많고 도련님처럼 자유분방한 사람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서른은 금방 올 테고 나중에 결혼이라도 하고 싶어지면 그땐 어떡하나 하는 걱정도 솔직히 있었죠. 도련님이 워낙 나이에 비해 생각이 어린아이 같다고 보니 저도 모르고 누나처럼 엄마처럼 걱정하게 되더라고요. 남편 역시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도련님은 오랜만에 볼 때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곤 했지만 속이에 경일기였습니다. 타투라는 게 조그만 거 하나에 10만 원씩이나 하다 보니 타투의 종류와 크기에 따라 수백만 원씩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히는 몰라도 도련님의 수익은 중견기업에 다니는 저와 남편의 월급을 합친 것보다 많았고 도련님은 그렇게 큰 고객 한 명 받아서 큰 돈을 벌면 꼭 백화점에 가서 명품 하나씩 사들이면서 사치를 멈추지 않았죠. 뭐 그래, 부모 등골 빼먹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번 돈 본인이 쓰고 싶은데 쓰겠다는데 또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본인의 엄마도 아무 말을 안 하고 쭈쭈쭈 하는데요. 그렇게 2, 3년쯤 지났을까요? 평생 홍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타투이스트나 하면서 클럽 파티를 전전하며 소위 프리라이프를 즐기며 살 것 같던 도련님이 어느 날 갑자기 결혼하고 싶다며 여자를 데려왔어요. 세상에, 전 도련님의 그 수줍고 개면적인 표정 보고 뒤로 나자빠질 뻔했지 뭐예요. 맨날 주접방정이나 떨면서 저랑 신랑한테 타투 하나씩 싸게 하라면서 헛소리나 하던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말이에요. 그 순간만큼은 진짜 도련님이 20대의 젊고 순진한 총각처럼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진짜 놀랄 일은 따로 있었어요. 바로 도련님이 데리고 온 신부감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런 말을 하면 좀 그렇지만 아예 장르가 다른 사람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폭력 만화 양아치 주인공처럼 생긴 도련님이 순정 만화 주인공처럼 참하고 얌전해 보이는 요조 숙녀 같은 사람을 데리고 올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정말 도련님이 신부감이라고 데리고 온 예비 동서는 순정 만화에서 툭 하고 튀어나온 것처럼 토끼처럼 올망한 눈을 한 청순 미녀였습니다. 저랑 결혼할 사람이에요. 허락해 주실 거죠? 아이고 세상에 태어나, 대체 어디서 이렇게 참한 색시를 데리고 온 거야. 아이고 우리 아들들이 참 여자 보는 눈은 있다니까. 어여 들어와. 아유 미리 말을 해주고 오지 그랬어. 그랬으면 이 엄마가 한우라도 사다 놨을 텐데. 그래, 아가씨는 이름이 뭐야? 아니지. 이제 둘째 며느리지. 김소희라고 합니다. 태훈 씨랑은 작년부터 교제 중이었어요. 태훈 씨가 꼭 가족들에게 절 보여주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말도 어쩜 그렇게 차분하고 이쁘게 하는지. 저와 남편은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지 못해 눈만 끔뻑이면서 서로를 바라보고 좋아 죽겠다는 듯 호들갑을 떠는 시어머니를 바라보고 그리고 다시 도련님과 도련님의 신부감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런 도련님이 그런 요조 숙녀를 데리고 왔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서요. 아이고 진짜 잘됐다. 진짜로. 솔직히 말해서 태훈이 놈이 좀 하고 다니는 행색이 껄렁껄렁 하긴 하잖아. 그래서 난 자기 닮은 여자 데리고 와서 온몸에 구멍이 숭숭 뚫리고 그림으로 칠갑한 여자를 데리고 올까봐 아유 속으로 내심 가슴을 졸였단 말이지. 아유 그런데 이렇게 예쁘고 참한 여자를 데리고 올 줄 누가 알았겠어. 이름이 소희라고 했나? 이제부터 가족이다 생각하고 편하게 왕래해요. 응? 그랬습니다.
저나 남편이나 시어머니나 도련님이 클럽이나 파티에 놀러 다니는 것만 좋아하고 진지하게 교제할 생각은 없는 것도 내심 걱정은 걱정이었지만, 한편으론 진지하게 사귄답시고 온몸에 타투가 떡칠되어 있고 혀며 코며 피어싱이 뻥뻥 뚫린 히피족 같은 여자를 데리고 오면 어쩌나 걱정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거든요. 물론 시대가 많이 변했고 특히 요즘 예술하는 사람들은 독특한 패션을 하는 것을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나중에 나이가 들고 아이가 생기고 그 아이가 유치원을 가고 학교를 갈 때를 생각해보면 솔직히 아찔하지 않나요? 멀쩡한 다른 엄마들 사이에 화려한 그림이 그려진 엄마라뇨. 아무리 편견을 가지지 않으려고 해도 사회의 통념이라는 것이 있고,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보수적인 나라다 보니 이런저런 걱정이 들었던 것이 사실이죠. 거기에 와이프까지 도련님처럼 먹고 마시고 사치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볼 것도 없고요. 도련님이 나쁜 사람이라고는 못하겠지만 올바른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니까요. 아무튼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나타난 순정만화 그림체의 예비 신부의 모습에 집안은 좋은 의미로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잔치집인 양 으리으리한 요리를 해두고 예비 며느리를 불러들이셨고, 솔직히 말하면 전 섭섭하기까지 하더라고요. 저한테도 잘은 해주셨고 딱히 시집살이를 시키신 것도 아니지만 전 저렇게까지 반겨주시진 않았거든요. 유치하긴 해도 제 남편보다 사랑받는 막내 아들을 편애하는 어머님이 섭섭한 적이 있긴 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그렇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두 사람의 결혼에 코를 외치셨고, 예비 동서는 시댁은 물론 저희 집에도 자주 왕래하는 사이가 됐어요. 솔직히 말해서 전 아직까지도 이렇게 얌전하고 멀쩡한 사람이 어쩌다 도련님 같은 남자를 만나게 되었는지 궁금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예비 동서는 음주 가무를 즐길 사람으로는 보이지가 않았고 홍대에서 놀 타입도 아니었거든요. 물론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겠지만, 예비 동서를 보면 볼수록 사람이 외모처럼 얌전하고 조신한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은 궁금증을 이기지 못하고 직접 대놓고 물어봤죠. 그런데 소희씨, 궁금한 게 있는데 제가 나이도 한참 어린데 편하게 부르세요. 그래도 아직 정식으로 우리 식구가 된 것도 아니고 아무리 나이 차이가 많이 나도 기본 예의는 지켜야지. 그런데 우리 도련님 어디가 마음에 들어서 결혼까지 하겠다고 하는 거야? 예비 동서는 누가 들을세라 쑥덕쑥덕 속삭이는 제 모습이 웃겼는지 빵 하고 웃음을 터뜨리더라고요. 웃는 모습도 어쩜 그리 순하고 예쁜지. 솔직히 말해 같은 여자인 제가 봐도 예쁘고 참하니 남자들 눈엔 어떻겠어요. 저 좋다는 사람이 도련님밖에 없었을 리가 없는데, 아무리 돈을 잘 벌어도 저렇게 양아치 같은 놈과 결혼하겠다는 이유가 궁금하지 않고 백이겠냐고요. 예비 동서는 살짝 처져서 선한 인상을 더욱 유순하게 보이게 해주는 눈꼬리를 접어가면서 수줍게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솔직히 제가 성격이 낯을 많이 가리고 내성적이라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억울하다고 말을 잘 못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곤란해할 때면 태훈 오빠가 늘 먼저 나서서 해결해줬어요. 제가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많다 보니 전 예전부터 저랑은 정반대인 사람이 이상형이었거든요. 태훈 오빠가 외모는 저렇게 화려하지만 알고 보면 자기 사람들은 아낄 줄 알고 의리도 있는 사람이에요. 남들이 뭐라고 해도 저에겐 백마탄 왕자님이고 너무 멋진 사람이에요. 그렇구나. 그러시구나. 내성적이라는 사람이 얼굴이 빨개져선 그런 낯뜨거운 소리 서슴없이 하는데 온몸이 닭살이 돋아서 그대로 튀김기에 넣기만 하면 될 정도로 오수수 소름이 돋더라고요. 하긴 도련님이 저렇게 천방지축이긴 해도 실제로 큰 사고를 친 적은 없었고 나름대로 형과 엄마를 생각하는 마음도 있고, 저한테 망할 타투 좀 해넣으라고 영업질을 해서 그렇지
그래도 형수라고 가끔 선물도 해다 주고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라는 걸 저도 알았거든요. 그래 뭐 니들이 좋다는데 제 3자인 내가 뭘 어쩌겠니 하는 심정으로 신경 끄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라면 도련님 같은 한량과 절대 결혼하지 않았을 거였기 때문에 부족한 것 없이 살아온 듯한 고운 아가씨가 왜 저런 남자를 만나나 싶어서 같은 여자로서 걱정한 부분이 없잖아 있었거든요. 그래도 나설 땐 나서서 자기 사람 지킬 줄은 아는 놈이라고 하니까 저 철부지 도련님도 이제 결혼한다고 와 드디어 철이 드나 하고 말았죠. 기왕이면 타투이스트도 그만두고 기술이라도 배워서 좀 더 멀쩡한 직업을 가졌으면 했지만 타투이스트도 기술자고 예술가라는 하는 말에 뭐 제가 할 말이 있나요? 그렇게 두 사람은 결혼을 했고 시어머니의 적극적인 피력으로 도련님 부부는 어머니와 합가하여 시댁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전 별로 걱정은 안 했어요. 어머니도 도련님도 서로 닮아서 철부진 면은 있었어도 어머님이 딱히 저한테 선 넘을 정도로 경우 없는 행동을 하거나 하신 분은 아니었기에 그렇게 예뻐하는 막내 아들의 예쁜 아내이다 보니 저보다 더 잘해줄 거라고 막연히 생각했거든요. 솔직히 결혼 전까지는 실제로 저보다 더 잘 챙겨주셨고요. 예비 며느리가 온다고 하면 어찌 그렇게 뭐 하나를 더 먹이지 못해 안달이시던지. 도련님의 결혼 당시 저와 남편은 회사 인사고과 시즌이라 한참 바쁜 때였어요. 그때 둘 다 승진에 목숨을 걸고 동료이자 부부가 아닌 경쟁자로서 박 터지는 시기였기에 결혼식 이후로 합가했다는 소식만 듣고 한동안 찾아뵙질 못했죠. 뭐 이젠 어머니도 혼자 계시는 게 아니니 마음 놓은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몇 달 후 저와 남편은 사이좋게 승진하고 나서야 축하 겸해서 시댁을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본 동서의 행색이 이상하더군요. 저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니라 남편도 똑같은 생각을 한 모양인지 저랑 남편은 현관에 들어설 때부터 묘한 기분에 서로의 눈치를 봤어요. 마지막에 본 것이 결혼식 때였는데 그땐 정말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처럼 해맑고 선하게 웃으면서 세상 누구보다도 예쁘고 귀엽던 풋풋한 27살의 아가씨 얼굴이 몇 달 만에 팍 상했더군요. 결혼해서 가정주부가 되어 꾸미지 않고 그래서 수수해지고 부스스해지고 그런 수준이 아니라 정말 육체 건강, 정신 건강에 안위가 걱정될 정도로 확 늙은 얼굴이었어요. 진짜 내가 알던 그 동서가 맞나 싶을 정도로 3살은 늙어 보이더군요. 거기에 6월이긴 했어도 한창 더워지는 시기인데다가 장마철이라 습한 것도 장난 아니었을 텐데 긴 팔, 긴 바지로 온몸을 꽁꽁 싸매고 있는 모습이 솔직히 너무나도 수상쩍었습니다. 동서 안 더워? 옷을 왜 그렇게 껴입었어? 그래 처제, 안색도 영 안 좋은 곳이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쉬어야 하는데 우리가 괜히 온 것 같아서 미안하네.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지 말고 저녁은 내가 할 테니까 동서는 들어가서 좀 쉬어. 제가 그러면서 몸을 일으키려는 찰나 시어머니가 안방에서 나오시면서 소리를 버럭 지르시더군요. 아 뭐해? 빨리 밥 안 차리고. 형님네가 오랜만에 오셨는데 굶겨서 보낼 거야? 너랑은 다르게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힘들었을 사람인데 때 맞춰서 밥 해내오는 것도 제대로 못하니? 아유, 저렇게 애가 굶떠서 어디다 써먹을 거야? 네네 어머니, 지금 국만 하면 끝나요. 지금 빨리 마무리할게요. 형님 배고프시죠? 제가 빨리 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죄송해요. 그러며 동서는 후다닥 주방으로 달려가 식사 준비 마무리를 시작했고 시어머니는 동서가 뻔히 다 듣고 있는 데서 대놓고 험담을 하시더군요. 쟤는 맹탕한 눈으로 울먹이면서 미안하다고만 하면 다 되는 줄 안다니까. 아유 느리기도 어찌나 굶든지. 저래서 제사는 어찌 보려고 그러나 모르겠네. 어머니, 아직 동서도 어리고 이제 막 신혼생활 시작하는데 다 잘할 수가 있나요? 저 기억 안 나세요? 삼계탕 하겠답시고 설치다가 비싼 솥 홀랑 태워 먹은 거.
아유, 너랑 쟤랑 같니? 아휴, 애가 회사 생활 같은 걸 안 해봐서 그런지, 영. 그래도 동서 착하고 순하다고 제일 좋아한 건 어머니셨잖아요. 아, 착하기만 하면 뭐하니? 집안의 일꾼이 됐으면 일을 해야지. 솔직히 말해서 그날 저와 남편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시어머니도 도련님도 예전에 우리가 알던 그 사람들이 아닌 것 같더군요. 앞서 여러 차례 말했던 것처럼 시어머니는 저에게 시집살이를 시키지 않으셨어요. 제가 일 때문에 바쁜 부분도 있고 집안일이 영 신통찮아서 널 시키느니 답답해서 내가 한다면서 어머니가 제가 일하는 걸 맞듣잖아 하셨던 것도 있지만 평소에 하는 행동은 그냥 푼수 사모님 그 이상 그 이하가 아니었던 분이라 저랑 곧잘 농담도 주고받고 편하게 대하셨던 분이거든요. 며느리를 아랫사람 다루듯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고 강제적인 명령조로 뭘 시키던 분이 아니었는데 동서를 대하는 태도는 180도 다르시더라고요. 무엇보다 이해가 안 됐던 것은 도련님의 태도였습니다. 도련님은 결혼 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신주단지 모시듯 아끼고 사랑하던 아내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저렇게 구박을 듣고 있는데도 신경 쓰기는커녕 아예 방 밖으로 나와보지도 않고 자기 방 침대 위에 퍼질러 누워 유튜브나 보면서 낄낄대고 있더라고요. 동서 혼자 하기 힘들지? 내가 도와줄게.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러지 말고 내가 실력은 영 젬병이라도 간 정도는 볼 수 있어. 근데 동서 긴 옷 입은 채로 물에 손대서 소매가 다 젖었네. 잠깐만 봐봐. 내가 걷어줄. 솔직히 말해 도련님도 저한텐 한참 어린데 도련님보다 2살이나 어린 동선 저에겐 진짜 조카나 다름없이 보였어요. 거기다 처음부터 인상이 워낙 순하고 좋았던 것이 있었던지라 전 너무나 걱정이 되었죠. 물가에 내놓은 어린애를 보는 것처럼 불안불안했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데 제가 소매를 걷어주려고 손을 뻗으니 생전 그런 적 없던 동서가 갑자기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제 손을 탁 하고 거칠게 쳐내더군요. 그러곤 자기가 더 놀라서 눈물을 글썽이지 뭐예요. 아니, 형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미심쩍은 일들 투성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시어머니는 거실에 떡하니 버티고 서서 마치 동서를 감시라도 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빤히 보고 계셨죠. 전 형용할 수 없는 찝찝한 기분에 집에 가는 길에 이 이야기를 남편에게 했고 남편 역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어요. 우리 어머니랑 태훈이가 그럴 사람들은 아닌데. 그치. 나야 남이라지만 당신은 가족 아니야. 정말 오늘 보니까 2사람, 아니 3사람 다 딴 사람 같아서 나 너무 놀랐어. 이상하기는 해. 처제 어딘가 아파 보이기도 했고. 나 자꾸 그 할 말 있는 것처럼 글썽이던 눈동자가 눈에 밟혀서 집에 가려는데 발이 떨어지질 않더라. 우리가 좀 더 자주 찾아가 보자. 처제도 결혼하고 전업주부 생활하느라 그 우울증 그런 게 왔을 수도 있는 거잖아. 어머니나 태훈이나 그런 부분에선 좀 둔한 면들이 있으니까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솔직히 말해서 아무리 착하고 순해 보인다 한들 제가 같이 사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저렇게 관계가 악화된 것처럼 보이는 데는 저희 부부가 모르는 사정이 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고 하잖아요. 아무리 착하고 좋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냥 가끔 보는 사람에겐 안 보이는 문제점이 매일 같이 사는 사람에겐 보일 수도 있는 거니까요. 함께 사는 가족, 부부의 사정은 그들만 아는 거라고 생각했기에 우리는 모르는 사정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싶었죠. 그러나 하필이면 그 시기에 제가 임신을 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저희 부부 나이가 어리지 않다 보니 하늘이 내린 선물을 감사해야 마땅하지만 동서일로 괜히 신경이 쓰였던 우리 부부는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었어요. 제 나이가 있다 보니 임신 극초기에는 정말
극도로 조심해야 한다는 의사 선생님의 권고가 있었고, 오래 다닌 직장에서도 다들 제 임신을 축복해주면서 사장님도 산전 휴가를 3개월이나 내주셨죠. 당시 아기 집이 너무 아래로 처져서 이대로는 전치 태반 위험이 있다는 진단이 있었어서 전 하루 종일 집에서 극도의 안정을 취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동서의 일이 너무나 신경 쓰였지만 우리 부부 역시 뱃속의 아이 일로 굉장히 신경이 곤두서 있었기에 제대로 살펴보질 못했어요. 다행히 16주차쯤 돼서 서서히 배가 불러오니 아기 집이 자연스럽게 위로 올라가면서 안정되었고, 초기 하혈까지 했을 정도로 위험한 고비는 모두 넘겨서 복귀는 결국 못하고 그대로 출산까지 휴가를 연달아 쓰기로 했지만, 시댁에 방문해서 상황을 살필 정도까진 컨디션이 회복되었죠. 시어머니께 안부 전화 드릴 때도 동서 이야기만 꺼내면 늘 얼버무리기 일쑤셨기에 걱정이 되었던 저와 남편은 넉 달 만에 시댁에 직접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저희가 마지막에 왔을 때보다 더 악화되어 있더군요. 동서는 저희가 있는 내내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시어머니가 동서를 종부리듯 하대하며 윽박지르는 것은 전보다 더 심해졌습니다. 심지어 이젠 도련님까지 밖에 나와서 동참하고 있었습니다. 글쎄 동서가 거실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과일을 깎고 있는데 칼을 들고 있는 사람의 등을 발로 툭툭 세게 밀치면서 비수거까지 섞어가면서 말하지 뭐예요. 야, 사과 한번 더럽게 먹기 힘드네. 사과 깎아준다던 사람 사과 농장에 갔냐? 아휴, 쟤는 과일 하나를 제대로 못 깎아서 차라리 감자 칼로 깎는다고 하지 그러냐? 동서는 그 모멸을 당하면서도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입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전 남편과 서로 눈치를 주고받곤 말을 꺼냈죠. 동서 어디 아파요? 왜 아무 말이 없어? 쟤 무슨 한묵증인가 나발인가 그거래요. 참, 지가 집에서 쳐는 게 뭐가 있다고. 우울증이니 한묵증이니 이런 게 걸려. 그런 것도 다 팔자가 편한 것들이나 걸리는 거 아니야. 아등바등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 바쁜 사람들은 그런 병 걸릴 틈도 없어. 그러게 말이야. 남편은 매일같이 죽어라 이래서 돈 벌어다 주는데, 마누라라고 있는 건 사과 하나를 제대로 못 깎고, 나 이 결혼 괜히 했나 싶네. 밥만 처먹는 시충이야. 이제 야, 자기 와이프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머니도 애 좀 뭐라고 하세요. 이게 지금 어른들 듣고 있는 데서 할 말입니까? 얘는 또 왜 우리 태훈이한테 눈을 부라리고 그러니? 태훈이가 뭐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아유, 나 참 진짜. 전 대화를 곰곰이 들으면서 뭔가 정말 그냥은 두고 볼 수 없는 석연찮음을 느꼈습니다. 전 남편과 카톡 대화로 이야기를 주고받았고, 오랜만에 온 거고 내일은 주말이고 하니 하루 자고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도련님은 조금 놀란 눈치기는 하셨어도 저희가 자고 가는 게 처음은 아니었기 때문에 특별히 뭐라고 하진 않으셨죠. 그리고 새벽 12시쯤 다들 자고 있는 걸 확인한 저와 남편은 슬그머니 거실로 나왔습니다. 동서는 거실에 나와 소리도 켜지지 않는 TV를 멍하니 보고 있더군요. 정말 우울증인가 싶기도 했고, 우울증에 한묵증까지 올 정도면 무언가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을 텐데, 그걸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치료를 받게 해주는 것도 아닌 도련님과 시어머니도 이해가 안 됐죠. 저와 남편은 동서를 조용히 불러 근처에 24이 무인 카페로 데리고 가서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사주고 어렵게 말을 꺼냈어요. 처제, 무슨 일 있는 거지? 저번에 왔을 때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래 동서, 어렵겠지만 우리를 믿고 이야기해봐. 나나 남편이나 동서가 정말 동생 같고 조카 같고 예뻐서 그래.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도울게. 우리 부부는 입을 꾹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동서를 침착하고 끈기 있게 설득했지만, 동서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까지 말하는데도 입을 열지 않는 걸 보니 도련님이 말한 한묵증이라는 게 사실인가 싶어 덜컥 더 겁이 나더군요. 증상이 이렇게 심각한 사람을 병원에 데리고 가질 않았다니 화까지 나더라고요. 안 되겠어.
날 밟자마자 우리랑 같이 병원에 가자. 병원 가서 치료받자. 제가 그렇게 말하니 1시간 가까이 말없이 고개를 푹 숙이고 바닥만 보고 있던 동서가 갑자기 눈물을 왈칵 터뜨렸습니다. 일부러 한묵중인 것처럼 말을 안 하고 있었던 건지 도련님이 아예 거짓말을 한 것인진 몰라도 동서는 서서히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아주버님, 정말 저 도와주실 거죠? 저 이렇게 밖에 나와 있는 거 어머님이나 남편이 알면 큰일 나요. 정말 도와주실 거죠? 그럼 누가 동서를 뭐라고 해? 무슨 일이야? 대체 무슨 일인데 이래? 동서는 그 상황에서도 저와 남편의 눈치를 찔끔찔끔 보면서 외투를 벗고 자신의 팔과 다리를 걷어올려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남편은 정말 두 눈 뜨고는 보기 힘든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동서의 팔과 다리, 보여주진 않았지만 아마도 보이지 않는 몸 깊숙한 곳까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7살 배기 어린애가 막 다르고 가지는 노는 인형도 그렇게까지 심하진 않겠더라고요. 피부는 다 해져서 엉망이 되어 있었고 군데군데 타투로 보이는 얼룩이 있었는데 그마저도 예쁘게 된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피부에 얼룩처럼 이상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팔다리 곳곳엔 염증이 어찌나 심한지 짓물러서 진물이 흘러내리거나 물집이 생겨 기포가 올라와 있고 듬성듬성 타투 잉크가 아닌 것 같은 멍자국까지 있었죠. 보는 내가 다 아프고 끔찍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저는 싫다고 했는데 싫다고 했는데 동서는 그리고 말을 잇지 못하고 한참을 망설였고 저와 남편은 동서에게 따뜻한 핫초코를 한 잔 더 가져다 주고 동서가 울음을 그치고 먼저 말하기를 진득하게 기다렸어요. 사실 우리나라에선 대부분의 타투, 피어싱 샵이 불법인 걸 알고 계시나요? 미용실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눈썹 문신도 우리나라 현행법상으로는 의사 면허가 있어야 시술이 가능해서 의료시술 외에서 시술하는 건 법률상으로 모조리 불법이에요. 하지만 모두 아시다시피 관행적으로 단속도 없이 운영되는 곳이 대부분인 것이 사실이고 버젓이 자격증을 딸 수 있는 타투 학원도 있잖아요. 타투도 결국은 전문 기술이니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안전하게 운영만 하면 법에서도 많이 봐주는 측면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도련님의 타투샵은 사실 그 사설 자격증조차 없는 완전 무면허 불법 시술소였던 겁니다. 여기에 한술 더 떠 도련님은 법적으로 타투 시술 시 부모님 동의가 필요한 미성년자들에게 부모님 동의 없는 불법 시술을 저렴한 가격에 해주고 있었고 다른 누구도 아닌 자신의 아내를 타투 연습 상대로 삼고 있었던 겁니다. 저 이전에 여자친구들이 헤어진 이유도 이것 때문이라는 걸 전 최근에서야 알았어요. 처음엔 배나 등처럼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작은 타투를 새겨 넣는 것으로 시작한 도련님은 결혼하고 나자 더욱 대담해져서 온몸에 타투를 새기려고 했다고 합니다. 물론 거기까지는 생각지도 못했던 동서는 계속해서 거부했으나 도련님은 점점 더 강압적으로 굴기 시작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굽히지 않는 동서에게 입에 올리기 힘든 욕설과 함께 기어코 손까지 올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결국 거절했을 때 돌아올 보복이 두려웠던 동서는 몸을 내주고 말았고 도련님은 사람의 몸을 마치 연습장처럼 제 마음대로 가지고 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나중엔 제대로 된 타투도 아닌 동서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보기 위해 장난스러운 것들, 엉망인 것들을 새겨넣기까지 한 거였어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자신의 아들이 범법을 행하고 자신의 아내를 함부로 대하는 것을 막아야 할 시어머니까지 여기에 가세해서 도련님의 행동을 부추기거나 가담까지 했다는 겁니다. 두 사람의 패악은 날이 갈수록 심해져서 저와 남편이 갔을 땐 들키지 않기 위해 잘해주는 척한 게 그 정도였다며 동서는 눈물을 멈추지 못했죠. 형님과 아주버님이 오시는 날만 기다렸어요. 그날은 태훈 오빠가 손을 올리지 않았거든요.
거기까지 이야기를 들은 전 남편에게 물을 것도 없이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동서는 처음엔 보복이 두려워 절 말렸으나 저와 남편이 경찰이 온 후에도 침착하게 그 지옥에서 탈출하여 치료받는 것을 우리가 돕겠다고 설득하여 마음을 돌릴 수 있었어요. 어렵게 마음의 문을 연 동서는 경찰들에게 몸을 보여주었고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경찰들은 그 새벽에 시댁을 급습해 두 사람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사건 조사보다 치료와 마음의 안정이 우선이라고 판단된 동서는 곧바로 우리가 보호자 자격으로 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입원시켰고요. 야! 오갈 데 없는 구와 같은 년 먹여주고 재워주고 명품까지 사다 바쳐가며 공주님 대접해줬더니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쳐? 아유, 배응망덕한 년. 너 내가 풀려나기만 해봐. 가만히 있을 줄 알아? 아, 조용히 하세요. 협박죄 추구하고 싶으세요? 두 사람은 검거 후에도 정신을 못 차리고 망언들을 일삼으며 동서를 겁주면서 합의를 종용했지만 동서 곁엔 우리 부부가 떡하니 버티고 있었기에 어림도 없었죠. 솔직히 남편도 처음엔 고민이 많은 눈치인 듯 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자신의 친모이고 친동생인데 사람들이 조금 가볍고 경솔하긴 했어도 이런 짓을 저질렀다는 것을 믿고 싶지 않은 마음이 가장 큰 듯 했죠. 거기다 자식이자 형이 되는 입장에서 자신의 가족을 제 손으로 고발했다는 죄책감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남편 역시 검거된 후에도 뉘우치긴커녕 동서를 겁박할 궁리만 하는 두 사람에게 오만정이 다 떨어졌는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서 동서를 보호해주고 병원비도 대신 계산해주는 등 최선을 다해 동서를 돌봤습니다. 10살이나 어린 늦둥이 동생. 그동안 어리고 귀엽다고 마냥 봐주기만 했던 것이 사람을 저렇게 인면수심으로 만든 것 같다며 어머니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책임 있는 것 같다고 술 한잔 마시고 우는 남편의 어깨가 왜 그리 쓸쓸하고 작아 보이던지요. 알고 보니 동서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일가 친척 없이 18살에 홀로 서기를 해 자력으로 대학까지 다닌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기댈 곳 하나 없는 마음 여린 동서에게 다가온 것이 도련님이었고 금전적인 것은 둘째치고 늘 씩씩하고 당당한 도련님의 모습에 반한 동서는 저 사람이라면 자신을 아껴주고 지켜줄 수 있었을 거라는 착각을 했던 거죠. 그 이면에 숨겨진 모습이 어떤진 알지도 못하고 말입니다. 도련님이 검거되었다는 소식에 동서와 유사한 짓을 당했다던 피해자들이 자진 출두하여 엄벌을 탄원하는 탄원서를 쓰고 증인을 자처해 진술을 해주었습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사태가 심각해지기 전에 이별을 통보하고 떠났지만 동서의 경우엔 도련님이 아주 치밀하게 본색을 숨겨 결혼에 골인까지 한 뒤에야 본 모습을 드러낸 데다가 이혼할 때도 갈 데가 없다는 것을 알고 더욱 집요하게 괴롭힌 것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여러 차례 재판 끝에 도련님은 무면허 불법 문신 시술소 운영, 미성년자들에게 부모의 동의 없이 문신을 시술해 준 것, 동서에 대한 폭행과 함께 동서에게 악의적인 문신 시술을 한 것이 특수상해로 인정된 데다가 피해자가 배우자라는 점, 피해자가 여럿이라는 점 등이 참작되어 가중처벌받아서 징역 8년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까지 받게 되었고 폭행에 가담하고 방조한 시어머니 역시 징역 1년에 벌금 3천만 원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제 곧 우리 아기도 태어날 텐데 우리 아이가 이런 끔찍한 범죄자들한테 뭘 보고 배우겠어요? 이제 어머니 큰아들은 죽고 없는 겁니다. 다신 찾지 마시고 제발 출소하거든 뉘우치고 사세요. 아니, 건방진 놈이 지금까지 널 먹여주고 키워준 게 누구야? 나 아니냐? 저런 우라질년 하나 때문에 감히 이 어미를 신고하고 버리겠다고? 출소하면 두고 보자고. 나 출소해도 아직 창창한 나이거든. 이 좁은 땅에서 내가 너희 셋을 못 찾을 것 같아? 정말 끝까지 악독한 인간들이죠. 돈도 없고 갈 곳도 없었던 동서는 당분간 저희 부부 집에서 지내며 피부 치료와 함께 심리 치료를 받았습니다. 우리 부부의 도움으로 이혼 소송을 걸어 옥중 이혼을 할 수 있게 된 동서에게 남편은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시댁집을 처분하여 위자료 겸 치료비, 재활비 명목으로 건넸어요.
처음엔 지금까지의 돈만으로 충분하다며 거절하려던 동서. 아니, 소희 씨는 끝낸 저희 부부의 진심을 알아주었는지 펑펑 울면서 통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사태가 많이 심각했던 소희 씨는 병원을 오가며 치료를 받아야 했고, 몸 상태가 그러다 보니 일도 못하는 상황이라 아이가 태어나고도 한동안 저희 부부와 함께 살며 복직 준비를 하는 절 위해 아이도 돌봐주고 그랬죠. 처음엔 문 열리는 소리만 들려도 벌벌 떨던 소희 씨. 자신의 흉터를 누군가 볼까봐 두려워 사람을 만나는 걸 꺼리던 소희 씨는 2년에 가까운 재활 치료 끝에 밝은 미소를 어느 정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두 분만 괜찮으시면 저 여기서 계속 살고 싶어요. 전 가족도 없고, 물론 이젠 다 나았으니까 취업해서 생활비도 벌고 집안일도 하고, 또 민지도 제가 볼게요. 그래주면 우리야 좋지만 생각해봐. 소희 씨, 우리랑 보고 살면 그 아픈 기억들이 문득문득 떠오르지 않겠어? 다 잊고 새 출발해. 그리고 언젠가 또 인연이 닿으면 만나지겠지. 언니. 몰카에 내놓은 아이를 보는 심정이었지만 제 말대로 그녀가 완전한 미소를 되찾기 위해선 우리가 보내주는 것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벌써 1년이 지났네요. 저희 딸 민지는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고, 소희 씨도 종잣돈 들고 새 출발해서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잘 지내고 있는 듯 했어요. 서로 아픈 기억이 많아 살갑게 인사를 나누진 못하지만 가끔 보내오는 커피 기프티콘으로 잘 지내고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안부 인사를 건네는 것 같아 마음이 놓이는 요즘입니다. 도련님보다 훨씬 먼저 출소하신 어머니가 몇 번이나 찾아오거나 전화해 협박성 발언을 일삼았지만 저와 남편은 흔들리지 않고 굳게 마음먹고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 사연을 들어주시는 분들 모두 소희 씨가 어디에서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또 두 모자가 이제는 그만 뉘우치고 회개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